네, 오늘도 투자에 필요한 포인트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본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늘 통상임금 확대 등을 이유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임금 협상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지난 22일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서 23일과 24일에는 주말 특근을 거부했는데요. 융갑한 현대차 사정은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가 끝없는 평행선만 달릴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새로운 방향의 해법을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오늘 교섭에서 회사 측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추가 파업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과 HMC 투자증권이 이 중국 고섬의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해서 대우증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 투자증권과 HMC 투자증권은 2011년 중국 고섬을 상장할 당시 대표 주관사 업무를 맡았던 대우증권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각각 35억 원과 1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장 당시 청약이 미달되면서 주식 인수단이었던 IBK 투자증권과 HMC 투자증권이 각각 61만 주와 30만 주가량의 실권주를 떠안았고요. 결국 5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앞서 고섬은 상장한 지 3달 만에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고요. 지난해 10월에는 상장 폐지도 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중국 고섬 투자자 550여 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법원은 대우증권이 투자자들에게 31억 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던 대형 마트들과 SSM, 지난 7월에도 역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와 그리고 SSM의 7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4.6%와 3.1%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대형마트는 마른 장마로 장마용품 판매가 감소했고요. 음료와 여름 의류 등 여름 상품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SM은 일요일 의무 휴업에다 영업시간 축소 점포가 늘어나고 매장 리뉴얼 등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백화점은 10월 윤달 영향으로 가을 혼수용품 판매가 늘어나는 등 7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 늘었고요. 편의점은 점포수 증가 등에 힘입어서 7월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8.2%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8월과 9월 유통업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오비맥스가 생산하고 있는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이것이 맥주가 산화했을 때 나는 냄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식약처는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이달 초부터 오비맥주 공장을 방문해 제조 단계를 정밀 조사했는데요. 식약처는 조사 결과 카스 맥주가 다른 주류보다 용존 산소량이 많음에도 유통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산화취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비 맥주는 올해 월드컵에 대비해 카스 생산량을 늘렸지만 판매가 부진했고요. 이 과정에서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산화취가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쓴맛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해당 제품을 찾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특징주들도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한국화장품 그리고 알톤 스포츠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실적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서 BMT 그리고 MPC는 오늘 장에서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부터 보다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한국화장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장품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앞으로 5년간 총 750억 원 규모로 원더웨이 홍콩과 칼리상표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중국 관광객의 증가 기대감으로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기록하면서 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4,350원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어서 알톤 스포츠 보시죠.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는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9%, 42% 늘어났고요. 순이익은 68%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전기자전거의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 점점 상승폭이 더 커져가면서 현재 구간에서 12.5% 급등하고 있고요. 1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BMT 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 늘어난 140억 원을 기록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63% 줄어든 2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의 전기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는 오늘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3.3%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5,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PC도 보도록 하죠. 심양민샹과기 유한공사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103억 9,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심양민샹과기유한공사가 투자한 한울정보기술이 지난해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한울정보기술 및 대표이사 백 씨와 최대 주주인 MPC에 청구를 한 건데요. 이러한 피소 소식에 주가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7.6% 이상 하락하면서 1,7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구간 특징주들과 보도본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포인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통상 임금 확대 범위인데요. 이게 과연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통상임금 정의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급이랑 좀 다른가요? 예, 좀 다르죠. 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당 또는 일당 근로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지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요. 또 통상임금이라는 이런 이제 시간당 일당 가치 평가액을 산정해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해당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한다든가 또는 야간에 일을 한다든가 또는 휴일에 일을 할 때 평일에 일하는 거나 주간에 일하는 것보다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러면 시간당 근로의 가치에다가 일정 비율을 할증해 주자. 그래서 통상임금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일단 근데 이걸 둘러싸고 지금 다 각각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상임금에 어디까지 넣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다라고 판단되는 금액이라면 마땅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종래 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정기상여금에 관한 문제 때문인데요. 네. 사실은 이 정기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만 보면 임금 또는 근로자의 근로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상여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호의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꼬이게 된 이유는 지난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우리 노동 현장에서의 임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은 가능하면 억제하면서 대신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변보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명칭만 상여금이고
그 실질은 사실은 임금이면서 동시에 이제 근로의 어떤 가치를 평가한 금액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됐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기업이 좀 약간 뭐 편법을 써서 상여금 형식으로 좀 그 월급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모든 사업장이 그렇다고 보긴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정기 상여금을 사실상 임금이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어떤 근로 가치를 평가해 놓은 금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난 것이죠. 네. 지난해 말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통상임금의 상여금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보다 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작년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이렇게 평가한 판례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경우 다시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정기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 네.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적인 문제이지 지금 뭐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통상임금 확대 범위를 넓힐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현대차 뭐 계속 통상임금 이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합의점 찾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게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은 처음부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각 사업장마다 정기 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조건과 방식이 달랐고요.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될 당시에는 마치 모든 근로자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믿음을 줘왔고 네. 그것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아마도 통상임금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급받지 못했던 연장 야간 근로상을 소급해서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실 생겼습니다. 이것이 근로자들이 이 통상임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고요. 네. 근데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회사 측에서는 어떤 회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고 또 어떤 회사는 정기 상여금을 지급해 온 건 사실이지만 통상임금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은 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서 임금을 사실상 높여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 회사는 안 해주느냐 그런 어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현대자동차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현대자동차 사측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 입장에 비춰보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 하는 입장인 반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통상임금에 포함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법원에만 맡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대립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통상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 기업마다 다 제각각이어서 그렇죠. 뭔가 일괄적인 잣대를 대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네,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뭐 방법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의 가장 큰 어떤 맥락은 현장의 어떤 생각과 법리가 조금 괴리된 데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임금을 주고받을 때 우리 판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법 논리적으로 따지지는 않아왔다.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논의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 근로를 했다든가 야간 근로를 했다든가 휴일 근로를 했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네. 말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일감이 적은 영세사업장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는 사실은 통상임금이 문제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근로시간을 가능하면 줄여서 일 과정을 좀 양립해보자. 또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여유를 제공하고
그래서 사실상 행복한 근로자를 만들어 보자는 게 국정 기조고 또 나아가는 선진적인 방향이거든요. 사실 이런 방향에서 비춰보면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이지 통상임금 논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통상임금 논의로 다투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근로시간을 더 많이 또는 근로시간의 문제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선진적인 어떤 노사관계 논의 또는 법체계의 어떤 변화를 지향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통상임금 문제로 이렇게 이른바 호들갑을 떤달까요? 네. 또는 노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그걸 통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거나 임금을 향상시키는 방향,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근로자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용자의 어떤 호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이제는 기업이 잘 살아야, 다시 말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서 임금을 높이는 네.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체계들을 좀 입법론 차원에서 좀 해명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오히려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지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였습니다.